2025년 10월 6일 밤 9시경 중국 충칭시 밤하늘에 화려한 드론쇼가 펼쳐집니다. 큰 복주머니 안에서 잉어 한 마리가 나와 하늘로 올라가고 잉어가 급류를 거슬러 올라 용이 되어 하늘로 승천한다는 중국 전설을 형상화한 모습을 본 사람들은 크게 환호합니다. 그리고 누가 시작했는지 알 수 없지만 갑자기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일제히 한 목소리로 한 사람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는데요. 위멍룽은 중국의 유명 배우이자 가수입니다. 하늘로 승천하는 잉어를 보고 사람들은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보이로 연예계에 데뷔해 스타의 자리에 오른 위멍룽을 떠올렸죠. 잉어 소년이란 별명을 가진 이 스타는 37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가을이 시작되던 9월, 위멍룽의 시간은 멈추고 중국의 거대 도시는 그와 둘러싼 어둠의 비밀을 삼켜버리죠. 부검이나 충분한 수사 없이 사건 발생 12시간 만에 서둘러 조사를 종결하고 범죄 혐의점 없음을 공식 발표하는 경찰의 모습에 사람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중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최고의 권력 개입설, 돈 세탁, 성상 등 여러 의혹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검열과 통제에 사람들은 분노하고 그의 죽음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글로벌 서명이 시작됐죠. 현재 70만 명이 넘게 청원에 동참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멍룽, 그의 죽음은 단순 사고사일까요? 아니면 숨겨진 손에 의한 죽음일까요? 오늘은 제 채널을 찾아주시는 많은 분이 꼭 다뤄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해 주신 위멍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2025년 9월 11일 오전 중국 유명 파파라치 명탐정 샤오엔의 SNS에 게시물이 하나 올라옵니다. 배우 위멍룽이 사망하다. 위멍룽은 중국 SNS 웨이보에 2600만 명, 떠윈에 30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인기 스타입니다. 최초로 위멍룽의 사망 사실을 알린 이 파파라치는 중국 스타 장찌유와 왕팡의 이혼, 진연희와 진효의 이혼 등을 세상에 가장 먼저 알린 인물로 중국 내에서 나름 정확한 소식을 전하기로 유명한 자입니다. 연예계 가십을 다루는 파파라치로는 특이하게 팬클럽까지 보유하고 있죠. 명탐정 샤오옌에 따르면 위멍룽은 9월 10일 저녁 친구 집에서 대여섯 명의 일행과 함께 저녁을 먹고 11일 오전 2시경 잔다며 다른 방으로 이동했으며 같은 날 오전 6시경 친구들이 아래층에서 숨진 그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접한 이들은 며칠 전에도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팬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던 위멍룽이 어떤 이상 징후도 없이 갑작스럽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건 말도 되지 않는다며 유명해지려고 이제 별짓을 다 한다고 명탐정 샤오옌을 크게 비난했죠. 그러나 곧 그의 말이 사실임이 드러납니다. 9월 11일 오전 6시경 베이징 차오양구 고급 주택단지 양광샹동 하원 반려견과 함께 아침 산책 중이던 할머니가 숨진 위멍룽을 발견합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이와 관련된 사진과 영상, 추측글을 SNS에 하나둘 올리면서 위멍룽의 사망은 기정사실이 되죠. 같은 날 오후 6시 위멍룽의 소속사는 경찰 수사 결과를 인용해 위멍룽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입장문을 내는데요. 우리가 깊이 사랑했던 위멍룽이 2025년 9월 11일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닷새 후 9월 16일 위멍룽 어머니의 입장이 위멍룽의 소속사 SNS 계정을 통해 전해집니다. 위멍룽의 어머니는 아들 위멍룽이 술에 취해 아파트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났으며 경찰 수사 결과도 통보받았고 장례 절차도 이미 마쳤다고 하죠. 그러면서 더 이상의 추측이나 루머 유포를 멈춰달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그리고 9월 21일 베이징 차오양구 경찰의 공식 브리핑이 있습니다. 경찰은 위멍룽의 사인은 음주로 인한 우발적 추락사이며 범죄 및 타살 혐의가 없다고 발표하죠. 이를 위멍룽의 가족에 통보했으며 가족은 해당 수사 결과에 이의가 없었다는 말도 덧붙입니다. 그리고 40세 여성 정씨, 29세 여성 원씨, 41세 여성 서씨를 허위사실 유포죄로 체포했으며 앞으로도 추측성 글과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법에 따라 엄중히 단속 처리할 것임을 밝히죠. 이것은 위멍룽 사망 사건에 대해 경찰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유일한 수사 결과입니다. 해당 발표에서 경찰은 위멍룽이 유명인임에도 위멍룽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위머씨라고 말하는 기괴한 모습을 보이죠.
중국에서 보통 연예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면 최소한 사망 시각, 경위, 현장 조사, 부검 결과 등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위멍룽 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사망 시각, 장소, 경위에 대한 내용도 없고 현장 조사나 부검 결과 등도 없이 사인을 확정하고 발표해버리죠. 경찰 소속사 유가족 모두 짠 듯 타살 혐의 없음만을 강조하며 사고로 사망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공식 발표 후 의혹은 더 증폭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대중은 더 이상 공식 발표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의혹 하나, 창문의 구조. 위멍룽은 이 창문으로 떨어졌습니다. 중국에서 고급 아파트의 창문은 대개 안전을 위해 성인 남성의 허리 높이보다 높게 다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해당 창문 역시 바닥에서 창틀까지 높이가 약 1.2m 정도 되죠. 아무리 키가 큰 성인 남성이라고 해도 의도적으로 뛰어넘지 않는 이상 쉽게 넘을 수 있는 높이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술에 취했다면 더더욱 어려운 일일 테죠. 그리고 아파트의 방충망은 쉽게 뜯을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의도적으로 제거한 듯 문제의 창문 방충망은 심하게 뜯기고 훼손돼 있었죠. 게다가 창 자체가 우리가 흔히 보는 미닫이 창이 아닌 안으로 열어야만 열리는 여닫이 창입니다. 실수로 기대거나 우발적으로 몸이 쏠려 떨어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죠. 의혹 둘, 사라진 CCTV 영상. 사건이 일어난 양광샹동 화원은 최고급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파트 단지에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CCTV가 설치되어 있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건이 일어난 시간에 찍힌 CCTV 영상이 사라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원래라면 수시로 경비원이 순찰을 돌며 각자 맡은 지역을 살피는데 하필 그날 그 시간에 순찰에도 온 경비원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하필 그랬다는 거죠. 의혹 셋, 사라진 명탐정 샤오옌. 최초로 해당 사건을 알린 명탐정 샤오옌이 사라집니다. 웨이보, 샤오홍슈 등 한 번도 쉰 적 없는 그의 SNS 활동이 완전히 멈추죠. 지인들이 연락해도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이후 그가 경찰서에 구류돼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지만 어떤 혐의로 그가 체포됐는지는 알려진 바 없습니다. 의혹 넷, 이례적으로 빠른 수사 종결. 경찰은 부검 결과조차 나오지 않았는데 사건이 일어나고 약 12시간 만에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소속사를 통해 이를 공식화하죠. 의혹 다섯, 소속사와 유가족의 이해할 수 없는 반응. 위멍룽은 조용하고 내성적인 이미지에 술도 좋아하지 않아 잘 마시지 않았으며 활동 내내 스캔들 한 번 없었을 정도로 바른 이미지의 연예인이었습니다. 그런 위멍룽이 갑자기 술에 취해 사고를 당했다는 건 평소 그의 이미지와 너무 상반된 모습이었죠. 이런 사실을 소속사나 가족이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경찰의 의견에 아무런 이견 없이 따릅니다. 핵심 증거라 할 수 있는 CCTV 영상은 사라졌고 부검 결과는 미공개 사유로 끝내 공개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의혹 여섯, 매니저 두창. 두창은 2013년 위멍룽이 본격적으로 연예계에 데뷔했을 때부터 위멍룽을 맡아 담당했던 자입니다. 위멍룽의 팬들은 이번 사건에 위멍룽의 소속사와 매니저 두창이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죠. 위멍룽의 소속사가 실은 권력층과 매우 은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들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등 불법적인 일을 하는데 소속 연예인들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위멍룽 역시 권력층의 비자금 관리에 동원되었으며 두창이 위멍룽을 권력층과 연결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했다고 하죠. 두창이 위멍룽의 팔을 잡아당기거나 두창을 보자 얼굴이 굳어지는 위멍룽의 영상 등을 근거로 팬들은 두창이 위멍룽을 감시하고 통제했으며 무력까지 행사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이상한 점은 위멍룽이 사망하고 매니저 두창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대만에서 두창을 봤다는 목격담이 하나둘 SNS에 올라오고 두창이 대만으로 도피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팬들이 대만 내 정부 이민서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만 돌아왔다고 합니다. 의혹 7. 위멍룽의 우울증. 위멍룽은 2013년 후난 TV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보이에서 탑 10에 들며 본격적으로 연예계에 데뷔합니다. 그리고 2015년 태자비 승직기, 2017년 3색 4세 심리도화로 인기 배우 반열에 오르며 승승장구하죠. 그러나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그는 돌연 활동을 중단합니다. 이에 그의 팬들은 2020년에 위멍룽이 한 재벌가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게 되었고 이를 거절하자 이후 작품 출연이 무산되고 광고 계약이 파기되는 등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하죠.
이때 활동에 차질을 빚게 되면서 위멍룽은 큰 금전적 손실을 보게 되고 우울증을 겪게 됩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우울증이 심해져 이 같은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정상적인 연예계 활동을 하지 못한 3년 동안 위멍룽은 구이저우성에서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주고 학교 환경 개선을 돕는 등 교육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또 2021년에는 허난성 홍수 피해에 써달라며 50만 위안 상당을 기부하기도 했죠. 팬들은 힘든 상황에서도 유의미한 인생을 살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건 상상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위멍룽의 지인들과 친구들 역시 우울증이 그의 삶을 집어삼킬 만큼 심각하지 않았다고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사건이 일어난 다음날 위멍룽은 생방송 프로그램 출연이 잡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큰 구설수 하나 없이 활동해왔던 사람인데 생방송 스케줄을 앞두고 갑자기 그런 선택을 한다는 건 믿기 힘든 일이죠. 의혹 8. 앞서 허위사실 유포죄로 체포된 40세 여성 정씨가 SNS에 충격적인 글을 하나 올립니다. 위멍룽이 3명의 남성, 청청송, 지광광, 가오타이위에게 몹쓸 짓을 당했다. 우리에게는 낯선 이름이지만 청청송, 지광광, 가오타이위 3사람은 중국 연예계에서는 나름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청청송은 감독, 지광광은 작가, 가오타이위는 배우이자 가수죠. 청청송은 귀여운 미소년 스타일의 남성을 좋아하기로 유명합니다. 지광광은 사건이 일어난 아파트의 주인으로 롤렉스 수집광이죠. 이 두 사람은 연인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정씨는 문제의 밤에 청청송, 지광광, 가오타이위 그리고 차마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최고위층 아들 등 대여섯 명이 모여 술을 마셨는데 술 기운이 오르자 위멍룽을 범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부에 이 사실이 알려질까봐 두려워 그를 아래로 던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숨진 위멍룽의 주머니에 롤렉스 시계 2점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해당 글은 일파만파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정씨가 거론한 최고위층 아들의 존재에 주목합니다. 도대체 누구길래 이름조차 말할 수 없는 걸까요? 곧 그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이름 신효웅. 1991년 생으로 프로듀서라는 것 말고는 알려진 게 없습니다. 21살 이전의 기록이 전혀 없다고 하죠. 엄청난 인맥을 자랑하는 자로 21살인 2012년에 갑자기 연예계에 나타나 유명 톱스타, PD 등과 어울려 다니며 유력인 행사를 했습니다. 인터넷에는 신효웅이 국가서열 3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자우러지의 아들이다, 아니다, 국가서열 5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차이치의 아들이다 등 여러 설이 나오고 있는데 어찌됐든 중국에서는 신효웅이 중국 최고 지도부 구성원 중 한 명의 핏줄이라는 게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위멍룽은 중국 공산당 제19기 사중전해를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에 사망했습니다. 이번 사중전해는 시진핑의 사연임 여부와 후계 구도의 가닥을 잡는 자리가 될 예정이었죠. 사중전해를 앞두고 가뜩이나 예민해져 있던 중국 당국은 사회 혼란 방지를 이유로 온라인 검열을 강화하고 이를 어길 시엔 처벌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습니다. 중국인들은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며 위멍룽 사건 관련자 중 권력의 핵심층 누군가가 전해를 앞두고 장기 집권을 구상하고 있는 시진핑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급하게 사건을 덮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의혹 9. 사건 발생 8일 후 SNS에 새로운 글이 올라옵니다. 이 글은 정씨의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당시 현장에 위멍룽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5명이 아닌 모두 17명이었다는 겁니다. 신효웅은 평소 위멍룽을 마음에 들어 했고 그와 밤을 보내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들이댔습니다. 위멍룽은 신효웅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그가 해외에서 돈 세탁하는 증거를 몰래 수집하고 있었죠. 그 과정에서 위멍룽 자신도 모르게 정치계와 연예계의 오랜 커넥션을 알게 되었고 절대 알아서도 건드려서도 안 되는 깊은 내막을 건드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건 당일 작가 지광광 집에서의 모임은 위멍룽을 협박해 그가 가진 정보를 빼앗기 위함이었죠. 그들은 무력을 사용하고 능욕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찍으며 그에게 자료를 내놓으라고 협박했지만 위멍룽은 끝까지 저항합니다. 위멍룽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자 술에 취해 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며 죽였다는 거죠. 의혹 10. 삭제되는 정보들. 위멍룽 사건이 일어나고 누가 지시라도 한 것처럼 전례 없는 온라인 검열이 시작됩니다. 웨이보, 떠우인 바이두 등 중국의 주요 온라인 사이트와 SNS에 위멍룽과 관련된 게시물이 일제히 모두 사라집니다. 그리고 위멍룽과 관련된 건 어느 하나도 검색할 수 없게 조금이라도 그를 연상시키는 단어는 다 차단해버리죠.
당시 온라인에는 위멍릉으로 보이는 남성이 여러 명에게 폭을 당해 울부짖으며 소리치는 영상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위멍릉이 창밖에 매달려 있는 영상을 봤다는 이들도 있었죠. 해당 영상들은 모두 사건이 일어난 양광상동 하원에서 찍힌 영상들이었습니다. 양광상동 하원의 한 주민은 9월 10일 늦은 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남성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돌아갔다고 하죠. 목격담, 현장 사진과 영상 등 위멍릉과 관련된 글은 채 하루도 되지 않아 모두 삭제됩니다. 중국 중앙방송국에 올라온 4만 5천여 개의 댓글, 베이징시 홈페이지에 있던 68만 개의 댓글, SNS에 올라온 23만 개의 글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팬들이 남긴 추모글조차 차단됐고 팬 계정도 정지되죠. 사고사라면서 이례적인 초강도 검열과 정보 통제는 정부가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했습니다. 중국에서 이 같은 온라인 검열과 정보 통제가 가능한 곳은 딱 한 곳, 중국사이버공간관리국뿐입니다. 중국사이버공간관리국은 국가서열 5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차이치의 관리하에 있죠. 이렇게 봉쇄에 가까운 온라인 검열을 할 수 있는 자는 차이치밖에 없다며 사람들은 신용이 차이치의 혼외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한동안 위멍릉에 빨간 USB라는 검색어가 유행했는데요. 사람들은 그의 USB 안에 중국 권력층의 돈 세탁 정보가 들어있었고 위멍릉은 이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의혹 열하나.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되는 젊은 스타의 죽음. 하지만 이런 일을 당한 건 위멍릉 하나가 아닙니다. 2011년 28세 영화배우 상이보, 2015년 32세 CCTV 진행자 비엔처, 2016년 22세 가수 번씨, 그리고 2017년 29세 배우 런자오까지 4사람 모두 음주 후 실족해 추락사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런자오 사건은 위멍릉 사건과 매우 유사한데요. 2017년 10월 16일 새벽 4시경 중국 수저우시 하우생 호텔, 모두가 잠든 새벽 쿵 하는 소리가 들리고 여성이 벌거벗은 채로 호텔 13층 방에서 떨어져 숨집니다. 호텔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여성의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그녀는 바로 여배우 런자오였습니다. 런자오, 1988년 랴오닝성에서 태어났습니다. 2013년 미스 인터컨티넨탈 선발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화려하게 등장한 런자오는 뛰어난 외모로 리틀 안젤라 베이비로 불리며 촉망받던 신인이었습니다. 서구적이면서도 동양적인 미를 동시에 갖춰 광고계에서도 러브콜을 많이 받았죠. 한창 성공 과도를 달리던 여배우가 갑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다니, 그것도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 상태로 말이죠. 경찰은 호텔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통해 런자오가 한 남성과 웃으며 함께 13층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합니다. 경찰은 그 남성을 경찰서로 소환해 조사하죠. 하지만 48시간 뒤 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경찰서를 떠납니다. 그리고 곧이어 경찰은 음주 후 실족사로 결론 내리죠. 대중들은 아무리 술에 취했다고 여배우가 옷도 입지 않은 채로 창밖으로 떨어지는 게 가능한 일이냐며 강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사람들은 런자오와 함께 호텔방에 들어갔다는 남성에 주목하죠. 그는 사조 영웅전 2017의 주인공으로 당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양시원이었습니다. 양시원은 당시 중국 최대 기획사인 화이 브로더스가 밀어주던 핵심 배우였죠. 양시원은 런자오 사건에 대해 당시 자신은 자고 있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직후 양시원은 조사를 받지만 곧 풀려나고 소속사는 런자오 사건과 양시원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죠. 경찰 조사 결과 타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나면서 양시원은 어떤 법적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런자오의 가족은 처음에는 타살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의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며 더 이상의 추측과 오해는 자제해달라고 입장을 선회합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거액의 합의금이나 강력한 협박이 있었을 거라는 추측이 나오죠. 사건 발생 며칠 후 한 언론사가 런자오가 묵었던 호텔을 취재합니다. 그리고 13층 방을 살펴보는데 바로 이상한 점을 발견하죠. 창문에는 1m 3cm 높이의 난간이 있었습니다. 물론 추락 방지를 위해 만든 거였죠. 창문에 설치된 안전 난간을 보니 아무리 술에 취했다고 하더라도 떨어지는 게 더 어려워 보였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밀거나 던지지 않았다면 말이죠.
런자오 사건과 위멍룽 사건은 여러 면에서 매우 닮았습니다. 첫 번째, 건물에서 추락 사고사. 두 번째, 과도한 음주. 세 번째, 경찰의 빠른 수사 종결과 발표. 네 번째, 거대 권력 연루설.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되는 젊은 스타의 죽음은 참으로 공교롭게 느껴집니다. 의혹 12. 위멍룽 명의 회사의 정체. 위멍룽 사건을 다루는 유튜브 채널과 해외 망명 인사들 사이에서 놀라운 가능성이 하나 제기됩니다. 위멍룽이 무기 밀매에 가담했다는 거죠. 위멍룽은 개인 명의로 2개의 회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양선몽과 상해기몽이라는 회사인데요. 둘 중 문제가 되는 회사가 바로 이 상해기몽입니다. 상해기몽의 사업자 번호를 보면 업종 코드가 무기, 화기, 불꽃 등으로 분류됩니다. 일부 중국인들은 상해기몽의 해외 송금 내역에 특정 무기 제조사와 관련된 코드가 있다고 주장하죠. 즉, 중국 권력층의 무기 밀매의 위멍룽이 자금 세탁의 통로로 이용됐다는 겁니다. 앞서 나온 차이치 같은 거물급 인사들과 위멍룽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그 연결고리가 단순 스폰서 관계를 넘어 비자금을 세탁하고 무기 밀매를 하는 데까지 닿아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는 왜 죽임을 당한 걸까요? 중국 커뮤니티에서는 절대 기밀인 무기 밀매, 비자금 세탁의 구체적인 증거를 갖고 있던 위멍룽이 권력층을 협박했거나 혹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대대적인 폭로를 계획하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위협을 느낀 권력층이 청소부를 보내 위멍룽을 청소해버린 거죠. 위멍룽의 죽음에 대해 여러 설과 의혹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 정황 증거가 나오고 대중은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경찰은 수사를 완전히 종료한 상태죠. 사건 이후 중국 당국은 빠른 침묵을 선택했고 대중에게도 그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정보의 통제는 사람들로 하여금 대체 왜 막는가는 의혹과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했고 대중은 정보의 빈칸을 채워나가며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 나가고 있죠. 인기 배우를 한 번에 삭제시켜버릴 수 있는 중국 당국에 중국 대중은 두려움과 분노를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위멍룽의 죽음은 중국의 권력 구조와 연예계의 어두운 유착 관계를 보여주는 가장 뜨거운 미스터리로 현재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사진 속 이 여성은 중국 고위 권력자들의 공동애첩으로 불리는 여성입니다. 각 조직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당 서기부터 기업 CEO, 부시장, 법원 부원장, 그리고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최고위층 지도자까지 모두 그녀와 은밀한 관계를 맺었죠. 베트남 난민에서 억만장자가 된 이 미스터리한 여성은 중국의 권력층을 쥐락펴락하며 부동산, 석유, 담배와 같은 국가 독점 산업의 사업권을 따내며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조 원의 재산을 모았는데요. 오늘은 권력자들의 뒷배를 업고 자신의 왕국을 세웠던 전설적인 여인 리웨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리웨이, 1963년 출생, 베트남에서 프랑스인, 베트남인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1970년, 베트남은 전쟁이 확대되면서 대규모 피난민이 발생하고 도시 곳곳이 파괴되는 등 큰 피해를 보았죠. 리웨이는 가족과 함께 전쟁을 피해 중국 남부의 윈난성 쿤밍으로 건너갔습니다. 이때 리웨이의 나이 겨우 7살이었죠. 리웨이의 아버지는 경험이 많은 노련한 장사꾼이었습니다. 그는 중국과 베트남으로 오가면 물건을 팔아 돈을 벌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베트남 커피와 슬리퍼, 향수, 약재 등을 팔았고 베트남에서는 손전 등 비누, 옷 등 생활용품을 팔았죠. 아버지의 장사 DNA를 물려받은 덕분인지 리웨이 역시 장사 수완이 남달랐습니다. 성인이 된 리웨이는 기차를 타고 타 지역을 다니며 윈난성 특산품을 팔았습니다. 특히 담배를 팔아 쏠쏠한 재미를 봤죠. 윈난성은 중국 담배 산업의 핵심적인 중심지로 윈난성 담배는 품질이 좋기로 매우 유명했습니다. 여러 도시를 다니며 물건을 파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리웨이는 늘 에너지가 넘쳤죠. 시간이 흘러 리웨이는 어느덧 30살이 됩니다. 30살이 된 그녀는 친구 쉬프잉을 통해 삶에서 3가지 큰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첫째, 권력 있는 남자를 만나야 한다. 리자팅은 윈난성 성장입니다.
성장은 우리나라로 치면 도지사와 비슷하지만 중국 정치 구조에서는 훨씬 더 무게감 있는 자리입니다. 특히 윈난성처럼 규모가 크고 자원이 풍부한 곳의 성장은 더 함부로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죠. 국가 전체 권력 서열로도 대략 100위 안에 드는 권력자입니다. 1995년 국경절, 윈난성에 성장 리자팅은 아내와 함께 쿤밍 여행을 갑니다. 유람선을 타고 가던 중 리자팅은 쉬프잉이라는 여성을 보게 되고 첫눈에 반하죠. 그는 아내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기다렸다는 듯이 쉬프잉에게 접근해 전화번호를 알아냅니다. 이후 두 사람은 은밀한 만남을 갖게 되고 위험한 관계를 이어가죠. 쉬프잉은 리웨이의 친구입니다. 그녀는 늘 돈 많은 남자만 찾아다녔죠. 쉬프잉은 이미 2번 결혼했고 결혼 생활 중에도 여러 남자와 끊임없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늘씬하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쉬프잉은 남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쉬프잉을 사이에 두고 두 조직의 보스가 싸움을 벌일 정도였으니까요. 리웨이는 친구인 쉬프잉이 남자를 이용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바로 옆에서 보게 됩니다. 특히 윈난성의 성장 리자팅을 만나면서 어떤 물질적 혜택을 받고 이전과 다른 어떤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되는지 옆에서 똑똑히 지켜봤죠. 아무리 내연녀라고 해도 성장의 여자가 되니 주변 사람들의 대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누구도 그녀에게 감히 함부로 하지 못했죠. 당시 힘있는 자들의 내연녀라고 하면 남들의 시선을 피해 수동적인 역할에 머물며 좋은 일자리나 교육 기회를 제공받는 것에 만족하며 숨어 지내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남자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부와 권력을 쟁취하는 쉬프잉을 보며 리웨이는 생각하죠. 권력 있는 남자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해. 그리고 그 남자를 이용해 위로 올라가야 한다. 둘째, 권력이 곧 돈이다. 리웨이는 리자팅과 쉬프잉이 부를 축적하는 모습을 보며 권력층이 어떻게 부를 손에 넣는지 알게 됩니다. 그들의 삶이 리웨이의 교과서가 되어준 셈이었죠. 쉬프잉은 자기가 하는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300만 위안의 사채를 끌어다 씁니다. 하지만 돈 빌릴 때 마음 다르고 갚을 때 마음 다르다고 막상 돈을 갚을 때가 되니 쉬프잉은 돈이 아까워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쉬프잉은 리자팅에게 도움을 청하죠. 그러자 리자팅은 윈난성 재정을 관리하는 윈난성 재정부에 전화해 아무 소리나 해가며 300만 위안을 받아낸 다음 그 돈을 쉬프잉에게 주죠. 이런 식으로 쉬프잉이 리자팅에게 받은 돈만 2천만 위안이 넘었습니다. 얼마나 쉽게 별거 아닌 듯 이런 일이 일어났었는지 알 수 있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쉬프잉과 리웨이에게는 담배 사업을 하는 홍콩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친구는 쉬프잉에게 명품 액세서리를 선물하며 힘 좀 써달라고 부탁하죠. 쉬프잉은 곧장 리자팅을 찾아갔고 리자팅은 윈난성 연초국 국장에게 연락해 쉬프잉과 리웨이의 홍콩 친구를 잘 봐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리자팅의 전화 한 통에 홍콩 친구는 그 해만 매출 1,300만 위안을 달성하죠. 곁에서 권력과 돈의 흐름을 지켜본 리웨이는 큰 돈을 손에 쥐려면 그에 맞는 권력자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1996년 33살이 된 리웨이는 윈난성 연초국 고위 간부와 결혼합니다. 리웨이는 결혼을 통해 본격적으로 체제 내부로 진입하게 되죠. 리웨이는 남편의 지위를 발판 삼아 여러 조직의 간부들과 친분을 쌓습니다. 심지어 친구 쉬프잉 몰래 리자팅의 애인이 되기를 자처하죠. 리자팅은 자신의 또 다른 내연녀가 된 리웨이를 위해 윈난성 내 담배 사업과 부동산 구입, 건설 사업에 리웨이에게 특혜를 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리웨이는 점점 더 권력의 핵심에 가까워졌고 남편보다 더 큰 힘과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흘러갔지만 리웨이는 베트남 난민이라는 자신의 신분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훗날 걸림돌이 될 거라는 생각에 그녀는 광둥성 공항국 행정국장 정샤오동에게 부탁해 중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2년 후 시웅의 국가안전부장을 통해 특수임무 명목으로 홍콩 출입을 허가받고 홍콩 영주권까지 얻게 되죠. 셋째, 한 남자에게 모든 걸 걸어선 안 된다. 2001년 리자팅이 뇌물수수 등 부패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됩니다. 법원은 그에게 사형집행 유예를, 그의 아들에게는 유기징역 15년형을, 리자팅의 내연녀 쉬프잉에게는 징역 4년형을 선고합니다. 리웨이 역시 리자팅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내연녀 쉬프잉과 친구 사이였기 때문에 조사받았지만
부패 관련 일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리자팅과 시푸잉이 부패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되자 리웨이는 윈난을 떠나 베이징으로 갑니다. 이때 리웨이는 한 사람에게 올인하면 그 사람이 끝나는 순간 자신도 끝난다는 사실을 몸소 깨닫게 되죠. 이때 깨달음으로 리웨이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자기를 구해줄 누군가가 다방면에 포진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신만의 거대한 권력형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갑니다. 2021년 8월 28일 저녁, 베이징시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집주인 77세 남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열흘 전 세상을 떠난 아내의 제사를 지내다가 실수로 불을 낸 것이었는데요. 사망한 남성은 바로 전 재무장관 진런칭이었습니다. 진런칭은 리웨이에게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죠. 윈난성의 성장 리자팅의 소개로 리웨이는 진런칭을 알게 됐고 그와도 은밀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2003년 진런칭은 재무장관이 되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리웨이에게 주변인들을 소개해 줍니다. 리웨이는 한번 관계를 맺으면 이를 사다리 삼아 다른 고위층을 소개받는 식으로 자신의 인맥을 계속 넓혀 나갔죠. 이때 리웨이는 진런칭의 소개로 중국 국가개발은행 부행장 왕이, 베이징시 부시장 류주화, 시노팩 회장 천통하이 등과 친분을 쌓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리웨이의 몸로비가 시작됐고 공동정부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러나 2007년 진런칭이 돌연 장관직을 사퇴합니다. 공식적으로는 개인적인 문제로 그만둔다고 발표했지만 이면에는 여자 문제로 감찰을 받았고 이 때문에 옷을 벗었다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치명적인 매력이 있길래 리웨이는 이렇게 많은 권력자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은 걸까요? 리웨이의 남자들은 그녀를 리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리웨이의 커다란 눈과 글래머러스한 몸매도 매력적이었지만 특히 품위 있는 행동과 고상한 말투가 자신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베이징으로 간 리웨이는 차근차근 권력층과 연을 맺었고 시노팩 그룹의 회장 천퉁하이의 여자가 됩니다. 시노팩 그룹은 세계 최대의 정유, 가스, 석유화학 복합 기업으로 2020년 포춘 글로벌 목록 2위를 차지하기도 한 세계 최대 국유 기업이죠. 리웨이는 천퉁하이가 이끄는 시노팩 그룹에서 일하게 되는데 비록 그리 높은 직급은 아니었지만 그룹 회장의 여자로 소문난 그녀를 건드릴 만큼 강 큰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업 회장이 숨겨둔 여자에서 멈출 리웨이가 아니죠. 리웨이는 동시에 베이징시 부시장 류주화와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습니다. 당시 류주화는 베이징 올림픽 주경기장 건설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이때를 잘 이용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선 리웨이는 류주화와 자주 만남을 갖죠. 류주화와의 관계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자산을 축적하는 데 성공하지만 생각보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왕씨라는 여자 때문이었는데요. 왕씨는 류주화의 또 다른 내연녀로 외모는 평범했지만 머리가 상당히 비상했죠. 정리하자면 왕씨가 류주화의 첫 번째 내연녀고 리웨이가 두 번째인 셈이었습니다. 첩이 첩골 못 본다고 리웨이의 존재를 알고 난 왕씨는 굴러들어온 돌 리웨이가 자기 지위를 넘보지 못하게 대놓고 리웨이를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둘 사이에 몇 번 큰 다툼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류주화는 번번이 왕씨 편을 들었죠. 더 이상 류주화에게선 뽑아먹을 게 없다고 판단한 리웨이는 류주화를 떠납니다. 그런데 그 타임이 참으로 기가 막혔는데요. 리웨이가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류주화는 부정부패 혐의로 경찰에 체포됩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 류주화는 자기가 받은 뇌물의 90%를 첫 번째 내연녀 왕씨에게 준 것으로 밝혀집니다. 그만큼 왕씨를 아꼈죠. 어쨌든 이번에도 리웨이의 판단은 옳았습니다. 이후 리웨이는 천통하이 회장에게 칭다오 시장 두 수청을 소개받고 칭다오로 갑니다. 잔산삼로 별장은 1928년에 지어진 건축물로 칭다오에서 가장 유명한 건물 중 하나입니다. 고위 관료들이나 부유층들의 모임 장소로 쓰였는데 1949년 이후에는 중국 고위층들의 요양지로 쓰이기도 했죠. 그런데 2001년 돌연 이 별장의 사용권이 리웨이 개인에게로 넘어갑니다. 리웨이는 이 별장을 개인 사무실로 쓰면서 귀빈들을 초청해 연회를 열었죠. 이 밖에도 사내관로 1호라는 별장의 사용권 역시 리웨이의 것이 되는데요. 1933년 지어진 유럽풍 스타일의 별장에 리웨이는 자기 부모님을 모셔와 여기에서 지내게 했습니다. 이 두 별장은 사실 중국 정부에서 관리하는
국가 소유의 문화재로 그 역사적 가치를 돈으로 따질 수 없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개인이 절대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건물들이죠. 그런데 리웨이와 내연관계에 있는 칭다오 시장 두스청이 이 두 채의 별장 사용권을 리웨이에게 넘기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형편없는 가격으로 말이죠. 이 때문에 두스청이 칭다오 부시장과 두 번이나 크게 다퉜다는 이야기가 떠돌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두스청이 리웨이에게 준 아주 작은 선물에 불과했죠. 한동안 칭다오 부동산 시장에서 한 의문의 여성에 대한 이야기로 술렁이던 때가 있었는데요.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 혜성처럼 나타난 한 여성이 칭다오 주요 지역의 토지 사용권을 매우 싼 값에 싹 사들이고 있었는데 부동산 바닥에서 잔뼈 굵은 자들이 이 여성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소문만 무성할 뿐 아무도 그녀의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이 의문의 여성은 바로 리웨이였습니다. 그녀는 두스청의 힘을 이용해 칭다오 주요 핵심 지역의 토지 사용권을 싼값에 매입하고 있었죠. 리웨이는 두스청과 천퉁화의 도움으로 여러 곳의 토지 개발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가 직접 건물을 짓고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싸게 획득한 개발권을 다른 기업에 비싸게 되파는 거였죠. 이런 식으로 리웨이는 8,400만 위안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깁니다. 리웨이는 두스청 말고도 여러 권력층과의 친분을 이용해 금싸라기 땅의 사용권을 공개 경매도 없이 헐값에 사들이고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의 상당 부분을 다시 뇌물로 바치며 권력층과의 관계를 한층 더 돈독하게 만들어 나갔습니다. 2002년 춘절, 두스청과 리웨이는 별장에서 밀회를 즐깁니다. 뜨거운 밤을 보내고 두스청이 리웨이에게 개발 정보를 말해주죠. 칭다오에 대규모 국제 요트 경기장을 지을 거야. 두스청의 말을 들은 리웨이는 창가로 가더니 손가락으로 저 먼 곳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신안구 푸산만 일대에 지어요. 리웨이가 말한 푸산만 일대는 칭다오에서 가장 유명한 오사광장 앞 해변으로 매년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칭다오의 해안 명소입니다. 두스청은 리웨이가 주변 남자들에게서 보기 힘든 성견지명과 추진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리웨이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었던 두스청은 리웨이의 말대로 푸산만 일대에 올림픽 요트 경기장을 짓습니다. 칭다오시 인민대표위원회는 자연경관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반대했지만 시장 두스청은 이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그대로 개발을 밀어붙이죠. 칭다오의 요트 경기장을 만든다는 계획을 알게 된 리웨이는 하이얼, 하이싱고 같은 칭다오에 본사를 둔 기업들이 해당 개발 사업에 입찰 경쟁 없이 개발권을 우선 독점할 수 있게 중간에서 힘을 써줍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중간에서 20억 위안 넘게 받아 챙기죠. 2002년 6월, 두스청은 리웨이와 라오산에 갑니다. 그는 라오산 일대를 관광지구로 개발할 거라며 리웨이에게 공사 입찰에 참여하라고 하죠. 당연히 리웨이가 공사를 따내고 그녀는 이를 다시 다른 회사에 되팔아 약 450만 위안의 차익을 남깁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두스청이 리웨이에게 받은 뇌물이 170만 위안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오지만 사람들은 리웨이와 경제 공동체나 다름없는 두스청이 그 정도 금액에 만족했을 리가 없다며 모종의 루트를 통해 돈을 상납받았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신호팩 회장 천퉁화이 역시 리웨이를 무척 아꼈는데요. 2004년 6월 14일 천퉁화이가 이끄는 신호팩이 대주주로 있는 태산부동산의 지분을 1억 2,300만 위안을 받고 리웨이에게 팔아 태산부동산의 실질적 주인이 리웨이가 됩니다. 7월 29일 리웨이는 태산부동산의 지분을 두수청의 친척 두시산에게 3억 2,500만 위안을 받고 팔아 한방에 2억 위안이라는 엄청난 차익을 남기죠. 이뿐만 아니라 그녀는 천퉁화이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신호팩이 칭다오에서 진행하는 대형 정유 프로젝트 관련 토지개발권, 부동산 매매, 광고권 등 여러 분야에서 특혜를 받아 막대한 이익을 취했습니다. 이외에도 리웨이는 고급 인민법원 부회장 황승유, 외교부장 리자오싱, 그리고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최고 지도자 2명 등 10여 명이 넘는 고위 공직자와 고위층들의 공동 애첩을 자처하며 그들이 가진 힘의 보호를 받으며 자신만의 완벽한 왕국을 세웁니다. 리웨이의 남자들이 그녀를 끔찍히 아끼는 데에는 단순히 여성으로서의 매력뿐 아니라 서로의 관계를 끈끈하게 유지하는 데 그녀의 역할이 컸기 때문이었는데요. 즉 리웨이는 권력층들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였죠. 그들은 리웨이를 통해 서로의 힘과 돈을 주고받으며 더 큰 부와 권력을 손에 거머쥐었습니다. 무일푼 난민에서 중국의 권력층을 자기 맘대로 주무를 수 있는 존재가 된 리웨이. 일각에서는 그녀를 미스터리 여왕이라 부르며 추앙하기도 했습니다. 2006년 12월
천통화의 비서가 베이징 공항으로 리웨이를 마중 나갑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도착하고 한참 시간이 지났지만 리웨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비서의 보고를 들은 천통화이는 리웨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고 생각해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러나 그 시각 그녀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죠. 내노라 하는 권력자들을 등에 업은 그녀가 갑자기 경찰 조사를 받다니 여기에는 여러 설이 돌았는데요. 가장 신빙성 높은 가설은 리웨이의 남자들로부터 피해를 본 또 다른 권력자가 핵심 연결고리인 리웨이를 잡아 그녀와 연결된 권력자들을 하나둘 제거하기 위해 움직였다는 겁니다. 리웨이는 처음에는 자기를 건드릴 수 없을 거라며 코웃음 쳤지만 탈세 혐의를 시작으로 그녀는 경찰의 집중 수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은 리웨이의 집에서 두꺼운 장부와 그녀가 직접 쓴 일기장을 발견하죠. 거기에는 그녀와 관계를 맺고 뒤를 봐준 고위공직자와 재계검을 10여 명의 이름과 자기가 어떻게 부를 축적해 나갔는지 그 과정 등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리웨이 스캔들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두창과 천통화이가 부정부패 혐의로 구속되면서 이들의 관계가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디어 정샤오동, 류주화, 황송유 왕이, 시웅의 리자오싱 등이 줄줄이 옷을 벗고 감옥에 가죠. 신호백 회장 천통화이 역시 2년 후 형을 집행하는 사형 집행유예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리웨이는 베이징, 광둥, 칭다오, 선전, 홍콩 그리고 해외 곳곳에 20여 개의 회사를 설립해 부동산, 석유, 담배 투자 사업으로 2조 원 이상의 재산을 모은 것으로 밝혀집니다. 중국 사법부는 경찰 조사에 협조한 공로를 인정해 리웨이에게 유기징역 5년형을 선고합니다. 홍콩 언론은 윈난성 쿠밍 출신의 리웨이가 중국의 부패 동맹의 중심에 있었다고 보도하죠. 중국의 경제 시사 잡지 차이징은 공공의 끈이라는 제목의 14페이지에 걸친 탐사 보도를 통해 리웨이가 어떻게 권력층들과 관계를 맺었고 어떻게 권력을 이용해 부를 축적했는지 상세히 폭로했습니다. 현재 해당 기사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삭제되었다고 하죠. 한 미국 언론은 리웨이와 전 재무장관 찔런칭이 대만 스파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2011년 2월, 리웨이는 다시 사회로 나옵니다. 해외에 그녀가 은닉해둔 재산 대부분은 다시 그녀의 것이 됐죠. 한 매체에 따르면 리웨이는 중국을 떠나 홍콩에 거주 중이라고 합니다. 중국인들은 여성도 중국에서 남자처럼 권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증명했다며 리웨이를 전설적인 인물로 평가하기도 하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짜가 만약 가짜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소위 짜가 짝퉁하면 생각나는 나라 바로 중국이죠. 짝퉁의 나라 중국에서 짝퉁은 결국 진화한다는 걸 몸소 보여준 이가 있는데요.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남성이 인구 1000만이 넘는 대도시에 가짜 파출소를 떡하니 만듭니다. 그것도 진짜 파출소 바로 주변에 말이죠. 그리고 불과 반년 만에 300만 위안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둬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파출소 상당히 이상합니다. 경찰도 아닌 경찰을 사칭한 사기범들인데 진짜 경찰보다 더 열심히 범인을 잡고 시민의 안전을 챙기고 보호하죠. 얼마나 잘했으면 진실이 밝혀진 후에도 사람들은 진짜보다 나았다며 이들 편을 들 정도였으니까요. 오늘은 파출소 창업이라는 신세계를 보여준 장창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14년의 어느 날 서안역 파출소에 20대로 보이는 젊은 여성 2명이 뛰어들어옵니다. 여성들은 빨갛게 상기된 얼굴로 숨을 헐떡이며 말하죠. 저흰 경찰인데요. 지금 도둑을 쫓는 중인데 좀 도와주세요. 이 여성들은 다른 파출소 소속의 사복 경찰이었죠. 도둑을 쫓던 여경들은 무전기를 꺼내 상부에 지원 요청을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막막해하고 있던 차에 길 건너편에 파출소가 있는 걸 발견하고 도움을 요청한 거죠. 이들의 등장에 서안역 파출소 경찰은 여경들에게 경찰 고유 번호를 묻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은 처음 듣는 소리라는 듯 되묻습니다. 경찰 고유번호라뇨? 파출소장이 여경들에게 다가와 묻습니다. 경찰 신분증 좀 볼 수 있어요? 여경들은 경찰 신분증도 없었고 경찰 고유 번호의 존재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사복 차림이었죠. 어디 소속이라고요?
파출소장이 자신들을 의심하는 것 같자 억울하다는 듯 한 명이 큰 소리로 답합니다. 서안역 파출소 소속이에요. 여경의 답을 들은 파출소장은 어이없다는 듯 두 사람에게 밖에 나가서 파출소 간판을 보고 오라고 말하죠. 파출소 간판에 서안역 파출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파출소장이 말합니다.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알겠어요? 여기가 서안역 파출소예요. 당신들이 서안역 파출소에서 일하면 내가 당신들을 알아야 하는데 왜 난 당신들을 처음 보죠? 만약 이들이 경찰 사칭 범이라면 큰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무조건 경찰을 피해 다녀야 할 이들이 버젓이 제 발로 파출소를 찾아와 자기들이 경찰이라니. 서안역 파출소 경찰들은 두 여성의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고 생각하죠. 대체 이 여성들의 정체가 뭘까요? 경찰이 여성들을 체포하려 하자 여성들은 거세게 저항하며 말합니다. 아니, 경찰이 잡으라는 도둑은 안 잡고 멀쩡한 경찰을 잡는 게 어딨어요? 여성들은 끝까지 자기들은 진짜 경찰이라고 주장하죠. 그러면서 상관이자 파출소장 조수진의 전화번호를 알려줍니다. 소장과 연락만 되면 모든 걸 알 수 있을 거라면서 말이죠. 그러나 10통도 넘게 전화했지만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두 여성은 잠시 당황하더니 근처에 동료가 있으니 불러서 증명하겠다고 합니다. 서안역 파출소 내 경찰들은 황당하다는 듯 묻습니다. 동료요? 다른 사람이 또 있어요? 잠시 후 두 여경의 동료들이 파출소로 하나둘 모이는데 모두 11명이나 됐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자기들은 진짜 경찰이라고 우기죠. 우리는 서안역 사복 경찰이야. 당신들 크게 실수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서안역 파출소 안에 있는 경찰들을 향해 경찰을 사칭하고 있다며 되레 공무집행 방해죄로 체포하려 들죠. 서로 수갑을 꺼내 들고 진짜와 가짜가 뒤섞여 한바탕 소동이 벌어집니다. 파출소 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고 얼마 후 가까스로 상황이 정리되고 경찰은 자기들이 진짜 경찰이라고 믿는 11명의 젊은이를 따로 불러 조사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두 여경과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진짜 경찰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무리 중 한 명이 말합니다. 반년이나 임무를 수행했어요. 내가 혼자 잡은 도둑만 10명도 넘어요. 잃어버린 물건도 찾아주고 강아지도 찾아줬다고요.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그런데 나보고 경찰 사칭이라뇨. 따로 시험을 보진 않았지만 조수진 소장이 우리를 직접 뽑았다고요. 1년만 잘하면 정식 경찰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다른 이들도 모두 이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조수진 소장을 찾아야 사건의 진위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이 조 소장의 행방을 찾고 있을 때 샤오왕이라는 남성의 신고 전화가 접수됩니다. 며칠 동안 어머니와 연락이 안 된다며 걱정돼 신고한 것이었죠. 샤오왕은 조수진의 아들이면서 그 역시 조수진 밑에서 일하는 경찰이었습니다. 경찰은 샤오왕에게 모든 사실을 말해주지만 샤오왕은 믿지 않습니다. 그는 어머니 조수진의 경찰 신분증 사진을 보여주죠. 경찰은 조수진의 경찰 신분증에 있는 고유 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해보지만 조수진이라는 경찰은 없었습니다. 샤오왕은 어머니가 아들인 자신까지 속인 거냐며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어머니 조수진에 대한 정보와 파출소 위치를 경찰에 알려줍니다. 경찰은 샤오왕이 알려준 곳으로 출동하죠. 작은 건물 1층에 서안역 파출소라고 적힌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조사를 나온 경찰을 보고 반년 전쯤부터 이 파출소가 생겨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며 앞다퉈 칭찬했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컴퓨터 몇 대와 10여 벌의 경찰복, 근무증, 파출소 도장 수갑 등이 있었습니다. 조수진 소장은 사무실에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시민의 제보로 산시성 위난역에서 조수진 소장을 찾습니다. 경찰서로 연행되는 동안 그녀는 부하 직원으로부터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해 듣게 되고 그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죠. 조수진 역시 자신이 가짜 경찰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조수진을 파출소장에 임명한 건 장국장이었습니다. 이름 장창허. 두 사람은 1년 가까이 연인 관계를 이어왔죠. 장창허는 가짜 경찰들이 소속된 서안역 파출소를 관리하는 실질적 리더이면서 동시에 부업으로 역 근처에서 웨딩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였습니다. 경찰은 조수진이 알려준 웨딩 업체로가 장창허를 체포합니다. 창고에는 가짜 경찰복과 경찰봉, 수갑 등이 수북히 쌓여 있었죠. 체포 당시 장창허는 46세에 불과했지만 엄청난 노안으로 나이 많은 노인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저는 노선 경찰 대장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노선이 누구죠? 우리 대장이에요. 노선, 장창호 둘 다 경찰 시스템에는 존재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노선이란 자는 장창호가 만들어낸 허구의 인물이었죠. 게다가 서안역 구군 파출소에 있던 사복경찰대대는 이미 2013년에 모두 철수한 상태입니다. 장창호는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었죠. 장창호는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합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며 시치미를 뚝 떼죠. 결국 경찰은 조사실로 조수진을 데려옵니다. 조수진은 장창호를 보자마자 욕을 날리며 머리를 세게 때립니다. 다 거짓말이었어? 지금까지 날 속인 거야? 어떻게 나한테 이래? 장창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고 이내 무언가 결심한 듯 장창호가 단호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럼 그의 진술에 따라 사건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장창호는 산시성의 한 가난한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그만두고 부모님을 도와 농사를 짓죠. 그러다 친구 몇 명과 함께 큰돈을 벌겠다는 포부를 안고 고향을 떠나 산시성의 성도인 서안으로 오게 됩니다. 가방끈 짧고 특별한 기술이 없는 장창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차역 근처에서 짐꾼으로 일하죠. 그러다 아는 사람의 소개로 공장 경비원으로 취직하게 됩니다. 월급은 그리 높지 않았지만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먹고 살만하니 슬슬 딴 데로 눈을 돌리게 되고 장창호는 도박에 빠집니다. 도박을 시작하면서 술도 엄청 마셔댔죠. 이때부터 그는 돈 버는 족족 술과 도박으로 다 날려버립니다. 심지어 돈이 모자라 친구들에게 빚을 지기 시작하는데 그 빚은 금방 눈덩이처럼 불어나죠. 장창호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친구들과 모의해 공장 물건을 빼돌린 다음 외부의 싼값으로 팔아넘깁니다. 하지만 얼마 후 사장에게 발각되고 장창호는 손이 닳도록 싹싹 빈 덕에 교도소행은 면하지만 공장에서 잘리게 되죠. 그는 다시 기차역으로 돌아가 사람들의 짐을 옮겨주는 짐꾼으로 일합니다. 이후 장창호는 혼자 오랜 시간을 보내고 젊은 시절은 훌쩍 지나가고 어느새 중년에 접어듭니다. 그는 가끔 기차역 주변 업소를 찾아가 욕구를 해결했습니다.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 대부분은 농촌에서 온 중년 여성들이었는데 장창호는 이곳에서 조수진을 알게 되고 그녀의 단골 손님이 되죠. 하루는 두 사람이 장창호의 집에서 관계를 나누고 조수진이 옷장에서 장창호의 공장 경비복을 보게 되는데요. 어머, 당신 경찰이었어요? 근데 왜 말 안 했어요? 진짜 멋있다. 조수진이 자기를 경찰로 봐주자 장창호는 왠지 기분이 좋았습니다. 진짜 경찰이라도 된 양 으스대며 허풍을 떨어대죠. 내가 경찰이 되는 게 꿈이었거든. 결국 사복경찰대대 대장이 됐지. 다 날 장소장이라고 불러. 내 말 한마디면 다들 꼼짝 못해. 앞으로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날 찾아와. 뭐 같이 살아도 좋고. 조수진은 남편과 이혼한 후 시골에서 살다가 서안으로 넘어와 온갖 굳은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가정부, 청소부, 현재는 업소에서 일하고 있죠. 혼자 힘겨운 나날을 보내왔는데 눈앞에 경찰이라는 든든한 후원자가 서 있다니 그것도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이 내려준 기회라고 생각해 장창호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이날부터 조수진은 장창호의 집에 가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며 그와 함께 삽니다. 3주가 지났을 무렵 조수진이 장창호에게 일자리를 부탁하죠. 장창호는 대뜸 파출소에 자리를 하나 마련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을 시켜주겠다는 거죠. 음지에서 일하던 자신이 떳떳한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조수진은 눈물이 났습니다. 장창호는 대체 무슨 생각인 걸까요? 사실 그는 아무 생각 없이 입에서 흘러나오는 대로 그냥 막 내뱉은 겁니다.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고 장창호는 자기가 한 짓을 후회하죠. 이제 와서 거짓말이었다고 하면 조수진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장창호는 한참을 고민하다 묘안을 하나 떠올리죠. 신입경찰은 경찰복 등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보증금으로 3천 위안을 내야 해. 3천 위안은 이들에게 무척 큰 돈입니다. 조수진이 돈을 마련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장창호는 그걸 핑계로 경찰이 될 수 없다고 말할 요량이었죠. 그런데 다음날 조수진이 3천 위안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경찰이 되기만 하면 이 돈의 몇십 배를 벌 수 있는데 쉽게 포기할 조수진이 아니었죠.
그녀는 여기저기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어렵게 돈을 마련했습니다. 돈을 받은 장창호는 앞으로의 일을 걱정하기는커녕 새어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배움은 짧았지만 잔머리 하나는 기가 막혔죠. 이거 돈이 되겠다. 파출소를 만들자. 경찰을 시켜주겠다면서 돈을 받는 거야. 장창호는 곧장 행동에 들어갑니다. 작업복을 전문으로 만드는 가게를 찾아가 경찰복과 비슷하게 경찰복을 만들고 자기와 조수진의 가짜 경찰 신분증을 만들죠. 그리고 싸게 나온 허름한 사무실을 하나 빌려 파출소 간판을 답니다. 책상과 컴퓨터까지 가져다 놓으니 제법 그럴싸했습니다. 장창호가 우쭐대며 조수진에게 말하죠. 이제 당신은 내 동료야. 당신은 지금부터 영광스러운 경찰이야. 조수진은 꿈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당장 경찰복으로 갈아입고 사진을 찍어 동네방네 자랑하죠. 장창호는 파출소에서 일할 경찰이 필요하다며 조수진에게 고향에 가서 일할 사람을 구해오라고 시킵니다. 조수진은 제일 먼저 아들 샤오왕을 떠올리죠. 당시 샤오왕은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처럼 그럴싸한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어머니의 말에 샤오왕은 바로 식당을 그만두고 보증금 3천 위안을 가지고 장창호를 찾아갑니다. 생각보다 일이 순조롭게 흘러가자 장창호는 돈 욕심을 냅니다. 당신이고 당신 아들이니까 내가 3천 위안으로 해주는 거야. 원래는 5만 위안은 받아야 해. 조수진이 높은 사람을 알고 있어 아들 샤오왕이 경찰이 됐다는 소문이 고향 마을에 퍼지자 너나 할 것 없이 조수진을 찾아와 일자리를 부탁합니다. 조수진은 한 사람당 5만 위안씩 내라고 하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이들에게는 너무나 큰 금액이었습니다. 돈을 내면 경찰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인지 의심스러웠지만 그녀의 아들 샤오왕이 진짜 경찰로 일하는 걸 보며 설마 친엄마가 아들에게 해코지 하겠냐며 생각보다 큰 금액에 망설이던 사람들도 조수진을 믿고 돈을 내기 시작합니다. 경찰이 되겠다고 조수진을 찾아온 사람들은 대부분 20대 초반의 젊은 남녀였습니다. 얼마 후 조수진은 돈을 낸 젊은 남녀를 데리고 서안으로 오죠. 그동안 장창호는 가짜 경찰복과 근무증을 만들고 짝퉁시장에 가서 수갑과 경찰봉 등 경찰 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가짜였죠. 경찰이 되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서안에 온 젊은이들이 장창호의 파출소에 첫 출근을 합니다. 장창호는 자신을 소장이라고 소개하고 조수진을 파출소 중간 간부로 임명하죠. 그는 먼저 월급에 관해 이야기하는데 월급 2,800위안에 숙식 1,000위안이 포함된 거라며 매달 1,800위안이 지급될 거라고 말하죠. 아무리 숙식이 해결된다고 해도 서안 같은 대도시에서 1,800위안은 턱없이 낮은 금액입니다. 터무니없이 낮은 월급에 불만을 가진 몇 명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며 5만 위안을 돌려달라고 항의하죠. 이에 장창호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도둑이나 사기꾼을 잡아올 때마다 한 명당 50위안의 성과금이 붙는다. 그리고 1년이 지나 정식 경찰이 되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시골에서 세상 돌아가는 일을 너무 모르고 살아서일까요? 아니면 아직 세상을 알기에 너무 어려서일까요? 장창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젊은이들은 환호하며 열의를 불태우죠. 장창호가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경찰복이 제공되기는 하지만 우리는 사복 경찰이다. 반드시 사복을 입고 다녀야 한다는 걸 명심하도록. 이렇게 모인 사람들은 자기들이 진짜 경찰이라고 믿게 됩니다. 조수진이 데려온 고향 사람들은 대부분 건장한 신체를 자랑하는 20대 남녀입니다. 그들은 부지런히 순찰을 돌며 서안역 일대에서 활동하는 도둑과 사기꾼들을 잡아들이죠. 이들의 등장으로 서안역 북은 특히 시장 쪽 치안이 실제로 정말 좋아집니다. 부부싸움, 층간소음, 음주 후 고성방가 등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이들은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를 해결하죠.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장창호 파출소의 명성이 자자해지고 파출소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조수진은 지역을 분리해 인원을 파견합니다. 도움을 받은 주민들은 고맙다며 과일이나 음료수를 가져오기도 하고 때론 현금을 주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간혹 자기 아들도 경찰서에서 일하게 하고 싶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장창호는 절대 서안 사람들은 받지 않았다고 하죠. 대도시 사람들은 속이기 힘들다고 생각해 나름의 법칙을 만든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집이나 길에서 일어난 사소한 일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도둑이나 사기꾼들을 잡아오면 대체 어떻게 처리하는 걸까요? 장창호는 젊은이들이 잡아온 이들을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데려가
벌금이라며 돈을 받고 훈방 조치했죠. 어쩌면 그들 중 누군가는 경찰이라고 하기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자가 제발로 경찰서를 찾아가 이들을 신고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괜히 잘못 갔다가 꼼짝없이 잡혀 감옥에 갈 수도 있으니까요. 어쩌면 이들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쉬쉬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변 경찰들은 이들 가짜 경찰의 존재를 몰랐던 걸까요? 당시 서안에서 근무했던 경찰의 말에 의하면 서안역 근처에만 67개의 파출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서로 다른 파출소에 누가 있는지 잘 몰랐기 때문에 경찰 사칭범들이 자기 주변에 파출소까지 차리고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 걸 눈치채지 못했다고 하죠. 우리도 물론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은 있어요. 도둑이 나타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면 다른 경찰들이 이미 와서 잡아갔다는 거예요.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지만 그냥 주변 파출소 중 한 곳에서 데려갔나 보다 생각했어요. 장창헌은 반년 만에 300만 위안이라는 거금을 벌어들이고 친구와 함께 웨딩 업체를 차립니다. 두 가지 일을 한 번에 할 수 없었던 장창헌은 조수진과 경찰 동료들을 불러 거짓말로 둘러댑니다. 내가 자네들 덕분에 이번에 국장으로 승진했어. 이제부터는 조수진 소장이 파출소를 이끌 거야. 조수진과 11명의 젊은이는 꿈에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진짜 경찰이라고 믿었고 지역 치안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하죠. 어처구니 없는 장창호의 사기극은 도둑을 쫓던 2명의 신입이 인근 파출소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장창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의심한 조수진이 장창호의 뒤를 몰래 쫓아다니느라 파출소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 새로 들어온 신입들에게 관할 구역을 절대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교육을 하지 못했습니다. 규칙을 알지 못했던 신입 2명이 관할 구역 밖까지 도둑을 쫓으면서 결국 이 사기극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죠. 경찰은 장창호와 조수진을 제외한 나머지 일당 11명을 피해자로 보고 따로 기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수진은 중간에서 받은 돈이 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어느 정도 눈치챘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죠. 장창호는 유기징역 7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끝나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지역 주민들이 장창호의 파출소가 가짜라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정부 감독하에 장창호 파출소 소속 경찰들이 계속 활동할 수 있게 해달라는 탄원서를 올린 거죠. 비록 가짜였지만 그들은 반년 넘게 지역 주민들을 위해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나쁜 놈들이 나타나면 신속 강력하게 대응해 서안역 전체 치안이 이들 덕분에 좋아졌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이에 중국인들은 가짜 경찰은 나쁜 놈을 잡고 진짜 경찰은 좋은 놈을 잡는다며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Hindi po kami involved in any POGO operation po, Your Honor. 이 여성 필리핀의 소도시 반반의 시장입니다. 분홍색을 좋아하는 통통 튀는 30대 정치인의 등장은 필리핀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는데요. 보기만 해도 절로 웃음이 지어지는 유쾌하고 밝은 에너지의 소유자인 그녀는 뛰어난 공감 능력과 서민적이고 유능한 이미지로 시민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죠. 하지만 이내 밝혀진 그녀의 실체에 필리핀 사회는 큰 충격에 빠집니다. 불법 온라인 도박, 로맨스 스캠, 인신매매, 사기, 구금 등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범죄가 일어나는 범죄 단지와 그녀가 사실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증거가 하나둘 나오기 시작한 건데요. 그 피해자만 수백 명이었죠. 그런데 이 여자 이상해도 너무 이상합니다. 급기야 중국의 스파이가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죠. 아무리 작은 도시라지만 그래도 명색이 시장인데 중국 스파이라뇨. 그녀를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필리핀 사회는 더 큰 혼란에 휩싸이고 과연 그녀의 정체는 뭘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2024년 5월 앨리스 구어라는 젊은 여시장의 상원 청문회가 시작됩니다. 그녀는 중국의 범죄 조직이 운영하는 범죄 단지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불법 온라인 사기, 인신매매 등을 저지르는 전문적인 범죄 조직과 대중 친화적이고 서민적인 이미지의 젊은 정치인의 유착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앨리스는 말합니다. 자기는 땅만 팔았을 뿐 그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일이며
범죄 조직이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은 이미 선거 전에 모두 처분했다고 말하죠. 자기는 이 범죄 조직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며 결백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청문회 도중 이해하기 힘든 일이 일어납니다. 앨리스는 시장이 되기 전까지 어디서 뭘 했는지 자기 과거에 대해 잘 설명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죠. 태어난 곳이 어디고 어디에서 살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학교에 다닌 기록도 전혀 없었죠. 본인도 헷갈리는 듯 횡설수설 딴소리하는 앨리스를 보며 한 상원 의원이 묻습니다. 당신은 정말 필리핀에서 태어난 필리핀 사람이 맞습니까? 이에 앨리스는 자기가 병원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집에서 태어난 데다 17살이 되어서야 출생신고를 했다고 답하죠. 게다가 학교에 가는 대신 홈스쿨링을 받았기 때문에 기록이 없는 거라고 말합니다. 태어난 곳에 살았던 동네까지 알지도 기억하지도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걸까요? 이렇게까지 아무 기록도 남아있지 않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더 신기한 건 30대의 젊은 앨리스가 가진 재산이 한화로 수백억 원에 달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갖게 됐냐는 질문에 앨리스가 말하죠. 아버지와 돼지 농장을 해서 큰 돈을 벌었어요. 아니, 돼지 농장을 뭘 어떻게 해야 수백억을 벌 수 있는 걸까요? 앨리스는 이후에도 어떻게 재산을 형성했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버벅거리는 모습을 보이죠. 청문회 내내 출생지, 학창시절, 그리고 부모님과 같은 아주 기본적인 질문에도 모릅니다 라는 말만 반복하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그녀의 모습은 아무리 인구 8만 밖에 안 되는 작은 도시의 시장이라도 필리핀 전역에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죠. 사람들은 앨리스가 불리하다 싶으면 모르쇠로 일관하며 답변을 회피했다면서 SNS의 기억 상실의 여왕이라며 그녀를 조롱하는 영상을 올립니다. 여론의 흐름이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 앨리스는 자기가 누군지 밝히겠다며 한 언론과 인터뷰를 자처합니다. 카메라 앞에 선 그녀는 비장한 모습으로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그녀의 아버지는 안젤리 토구어, 어머니는 아멜리아 레알, 어머니는 아버지의 하녀였습니다. 자신은 중국인 아버지와 필리핀인 하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외자라고 했죠. 어머니는 자신을 낳자마자 바로 집을 나가버려 얼굴조차 모르고 아버지는 어린 자신을 한 농가에 맡겼다고 합니다. 그녀는 학교에 다니는 대신 집에서 루비린이라는 선생님에게 수업을 들었는데 학교에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친구도 졸업 앨범도 없고 아픔이 많아 어린 시절 기억도 잘 나지 않는다고 말하죠. 그러다 14살이 되던 해 아버지와 돼지 농장을 운영하게 되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게 됐고 자동차 딜러샵 등 여러 회사를 운영하게 되면서 그 덕에 지금의 부를 쌓을 수 있었다고 하죠. 이후 그녀는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시장에 당선되며 필리핀 정계의 신데렐라로 떠올랐습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고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스토리죠. 이 영화 같은 성공 스토리가 갑자기 음모 가득한 스릴러로 바뀌는데요. 싱가포르 역사상 최대 규모 자금 세탁 사건의 주범인 중국 국적의 린바오잉, 장루이진 이 두 사람과 앨리스 구어가 사업 파트너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녀가 어쩌면 필리핀에서 활동하는 중국의 범죄 조직의 핵심 조직원일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약 석 달 전 반반의 한 산업단지에서 한 남성이 목숨을 건 필사의 탈출을 감행합니다. 남성의 이름은 데니, 베트남인이죠. 데니의 뒤를 건장한 남성 몇 명이 쫓습니다. 깡마른 체구의 데니는 농장으로 도망쳐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농장 주인은 태형 미군으로 불의를 보면 절대 참지 못하는 스타일이었죠. 그는 건장한 남성들로부터 데니를 보호하며 반반 경찰에 신고합니다. 잠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농장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좀 이상합니다. 농장 주인 뒤에 숨어 벌벌 떨고 있는 데니에게 종이 한 장을 들이밀며 서명하라고 겁박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나에겐 아무 일도 없었고 내가 원해서 떠나는 것이다. 데니는 산업단지에 대해 함구하고 3일 이내에 필리핀을 떠날 것을 경찰에 약속하죠. 이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농장주는 일이 뭔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농장주는 데니가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해 변호사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변호사는 데니로부터 취업 사기에 속아 필리핀에 오게 됐으며 여권도 뺏긴 채 온라인 사기를 자행하도록 강요받았고 이를 거부하거나 탈출하려고 하면 고문을 받거나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합니다.
변호사는 그의 증언을 기록하고 사진을 찍어 필리핀 경찰청 수사국에 정식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어 대통령 직속 조직범죄방지위원회에도 해당 사건이 접수되죠. 며칠 후 데니가 도망쳐 나온 산업단지에서 이번에는 말레이시아인이 도망쳐 나옵니다. 그는 곧장 말레이시아 대사관으로 달려가 도움을 요청하죠. 남성의 코와 눈,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 대사관은 자국민이 불법 구금을 당했다며 필리핀 외교부에 항의하죠. 대체 이 산업단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단지의 이름은 바오푸입니다. 좀 중국틱하죠? 바오푸 단지에는 주니안 테크놀로지라는 이름의 IT 기술 회사가 새들어 있습니다. 2024년 3월 13일 조직범죄방지위원회는 경찰 수사국, 이민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반반 지역의 바오푸 단지를 급습합니다. 이 합동작전으로 반반시의 어두운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바오푸 단지는 겉으로 보기엔 물류창고나 공장처럼 보이죠. 입주해 있던 주니안 테크놀로지는 IT 기술 서비스 관련 업체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상은 포고라 불리는 온라인 도박 게임 업체였습니다. 포고는 필리핀에서 해외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도박 사업을 뜻합니다. 놀랍게도 이는 필리핀 정부가 허가한 합법 사업이죠. 2003년 필리핀 정부는 라이선스를 발급하고 해당 사업을 양지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2016년 친중 성향의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후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포고는 급성장하게 되고 업계 추산에 따르면 필리핀 GDP의 약 7%에 달할 정도로 그 규모가 나날이 성장했습니다. 이는 전세계 필리핀 해외 노동자 약 270만 명이 고국 필리핀으로 송금하는 외화 총액과 맞먹는 엄청난 액수였죠. 반반시는 인구 약 8만 명이 사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주민들은 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울퉁불퉁 비포장 도로가 대부분인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죠. 이곳에 축구장 11개 크기의 범죄 단지가 들어섭니다. 바로 바오푸 단지죠. 바오푸 단지는 시청 바로 뒤에 있었는데요. 시청보다 훨씬 크고 현대적인 건물이었죠. 높은 외벽, 곳곳에 설치된 CCTV, 마치 요새 같은 이곳에 700여 명의 외국인이 감금된 채 로맨스 스캠, 불법 도박 등 각종 온라인 사기에 동원되고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여권과 타인의 신분을 도용한 가짜 신분증, 고무실로 보이는 장소까지 발견되죠. 건물 지하에는 미로처럼 복잡한 대피소와 터널이 있었는데 이는 단속을 피해 숨기 위한 장소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일은 이 무시무시한 범죄 단지의 수도세, 전기세, 각종 공과금 청구서에 시장인 앨리스 고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단지 내부에서 앨리스 명의의 벤이 발견되죠. 앨리스는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거대 범죄 단지를 운영하는 범죄 조직의 핵심 멤버 중 하나였죠. 이 바오프 단지에는 지금의 주니안 테크놀로지가 있기 전에 원래 홍성회사라는 중국계 회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상화폐 사기 혐의로 허가가 취소되고 관련자들은 모두 경찰에 체포됐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홍성회사가 주니안 테크놀로지로 이름만 바꾼 채 다시 영업을 시작합니다. 이때 이를 가능하게 허가를 내준 사람이 바로 반반시의 시장 앨리스 고였죠. 그뿐만 아니라 바오프 단지 부지가 앨리스 혹은 앨리스와 연결된 법인의 명의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부지 취득 시점과 포고를 시작한 시점이 겹쳤죠. 앨리스는 대중 앞에서 최대한 불쌍한 척 사람들의 동정을 구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어간다 싶으면 대답을 못하고 얼버무리고 여기저기 논리에 맞지 않는 말들을 늘어놓는 그녀를 믿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억울해요. 이런 가짜 연기는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죠. 이 일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앨리스는 필리핀 정계에 떠오르는 샛별이었습니다. 젊은 정치인답게 그녀는 SNS에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며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죠. 단정한 외모, 환한 미소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친근한 모습에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2021년 반반 시장 선거에 뛰어들어 2022년 그녀는 반반시의 첫 여성 시장이 됩니다. 반반시는 필리핀의 다른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특정 가문들이 돌아가며 권력을 장악하는 가문 정치의 늪에 빠져 있었죠. 힘 있는 자들끼리 다 해먹는 이곳에 아무 가문 배경 없는 앨리스의 등장은 기존 정치 방식의 피로감을 느낀 유권자들에게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시민들은 사업가 출신의 앨리스가 농촌 마을 반반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줄 거라고 굳게 믿었죠. 앨리스는 전통적인 정치 가문들을 무너뜨리고 시장 자리에 오릅니다. 2022년 6월 시장이 된 앨리스는 젊은 패기와 열정으로
반반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그녀는 정말 자기 일을 사랑하는 듯 보였죠. 이전 시장들이 수도 마닐라에 거주하며 반반에는 출장 오듯 한 번씩 들렀다 가던 것과 달리 앨리스는 대부분의 시간을 반반에 머물며 업무에 몰두했습니다. 앨리스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로 반반시에 처음으로 맥도날드와 세븐일레븐이 생겼죠. 이는 정상 도시로 한 단계 올라섰음을 의미했습니다. 앨리스는 도로를 새로 닦고 보건소를 세우는 등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는 사업에 집중합니다. 그녀는 반반시 시민들에게 한없이 따뜻하고 세심한 시장이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무료로 의약품을 제공하고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은 물론 소외계층 노인들의 생일을 챙겨주고 생일 케이크를 전달하는 등 세심하고 따뜻한 리더였죠. 앨리스는 분홍색을 너무 좋아해서 시청 건물을 분홍색으로 칠하고 건물 주변을 분홍색 꽃으로 장식했습니다. 분홍색 사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심지어 그녀 소유의 헬리콥터에도 분홍색 줄무늬를 그려 넣을 정도였다고 하죠. 사람들은 그녀를 핑크 시장이라고 부르며 열광했고 임기 초에는 열혈 팬층까지 생길 정도였습니다. 2024년 6월 하순, 필리핀 경찰이 마침내 사건의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냅니다. 앨리스의 지문을 채취해 비교 대조한 결과 앨리스와 중국인 여성 고아핑의 지문이 완벽히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지죠. 고아핑은 중국 푸젠성 출신으로 2003년 1월 12일 특별투자거주 비자로 필리핀에 입국했습니다. 해당 비자는 외국인 투자자와 그 가족을 위한 체류권인데 2011년에 취소됐죠. 만약 이게 다 사실이라면 그녀는 지금까지 불법 체류를 한 셈입니다. 해당 사진은 고아핑의 특별투자거주 비자 신청서에 첨부된 사진입니다. 어릴 때 모습이지만 앨리스 고와 상당히 닮은 모습이죠. 관련 서류에 따르면 그녀의 어머니는 필리핀인이 아닌 중국인 린원이며 나이 역시 1986년이라고 했던 종전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1990년생이었습니다. 지금 이 여자가 중국인 고아핑이 진짜 맞다면 그럼 앨리스 고는 고아핑이 만들어낸 허구의 인물일까요? 놀랍게도 1986년생 앨리스 고라는 인물이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전형적인 동남아시아인 외모를 가진 이 여성이 앨리스 고입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왼쪽은 진짜 앨리스 고, 오른쪽은 자신이 앨리스 고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모습이죠. 이건 거의 페이스오프 수준을 넘어 이 정도면 거의 인종을 바꾸는 수준 아닌가요? 대충 봐도 자세히 봐도 누가 봐도 그녀가 고아핑이라는 걸 부정할 수 없어 보입니다. 즉 고아핑이 필리핀 현지 여성 앨리스 고의 신분을 통째로 도용해 그녀의 삶을 대신 살아온 거죠. 그렇다면 진짜 앨리스 고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진짜 앨리스 고는 현재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제기된 청문회에서 고아핑은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어머니로 되어 있는 린원이는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이자 첩일 뿐 자기 친어머니는 필리핀 하녀 아멜리아 레알이라고 주장하죠. 중국 언론 남방주간일보에 따르면 고아핑의 아버지 고젠장은 푸젠성 진장시 샤다이 출신으로 삼형제 중 둘째라고 합니다. 고젠장의 형은 홍콩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동생은 마을일을 돕고 있다고 하죠. 고젠장은 수완이 좋은 사업가로 돼지 농장을 운영했습니다. 이후 의류, 자수공장 등으로 업종을 바꾸고 나중에는 부동산 업계에도 뛰어들었다고 하죠. 하지만 1990년대 말 사업의 실패에 큰 빚을 지게 됩니다. 1999년 12월 고젠장은 아내와 새 아이를 데리고 필리핀으로 이주합니다. 이때 필리핀에서의 새로운 정착을 위해 가족 전체가 신분을 위조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죠. 사실 현재까지도 그녀에 대해 알려진 바는 거의 없습니다. 정치에 발을 들일 때 이력을 위조하는 사람들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고아핑처럼 이렇게 존재 자체가 통째로 가짜인 경우는 전례가 없던 일이었죠. 다른 사람의 신분을 훔친 이 중국 여성이 이토록 많은 것을 숨기고 위조하면서까지 필리핀에 온 목적은 대체 무엇일까요? 고아핑 사건으로 필리핀이 떠들썩했을 당시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필리핀과 중국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었을 때였습니다. 이 때문에 필리핀에서는 고아핑이 필리핀 정계에 침투한 중국 스파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설득력을 얻기 시작했죠. 중국 스파이라는 의혹이 불거지자 고아핑은 돌연 모든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고 잠적해버리죠. 그리고 얼마 후 그녀가 필리핀을 떠나 다른 나라로 도망쳤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2024년 7월 중순 필리핀 상원위원회는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협조하지 않은 고아핑과 사건 관련자 8명에 대해 구금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경찰이 고아핑의 거처를 습격했을 때 그녀는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죠. 이후 필리핀에서 앨리스 고라는 이름은 단순히 한 개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중국인들을 상징하는 대명사가 됩니다. 해당 사건이 불거지고 불법으로 필리핀 시민권을 획득한 중국인들에 대한 폭로와 제보가 본물 터지듯 쏟아지기 시작하죠. 상원 청문회 출석 거부로 구금 명령이 떨어지자 앨리스 고, 아니 고아핑은 마치 미리 알았던 것처럼 잽싸게 필리핀을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고아핑의 필리핀 출국 기록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7월 18일 말레이시아에 입국한 기록은 있었습니다. 즉 출입국 심사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출국했다는 건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누가 고아핑의 출국을 도왔나? 내부 공모자가 있었나? 이 문제로 상원 청문회가 한바탕 난리가 납니다. 고아핑은 필리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말레이시아를 거쳐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로 국가를 옮겨 다니죠. 그러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마침내 그녀의 도주국은 마침표를 찍습니다. 2024년 9월 3일 밤 고아핑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외곽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인도네시아 경찰에 의해 검거됩니다. 9월 6일 인도네시아 정부가 고아핑을 필리핀 당국에 인도합니다. 필리핀 내무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공항에 직접 나올 정도로 그녀의 송환은 큰 관심을 받았는데요. 그런데요, 여기 고아핑의 송환 당시 모습입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필리핀 국가수사국과 출입국 관리국의 요원들의 표정이 범죄 피의자를 호송한다고 보기엔 상당히 밝아 보입니다. 해외로 도주까지 한 범죄 피의자 신분인 고아핑은 수갑도 차지 않고 환하게 웃고 있죠. 또 이 모습은 어떤가요? 반가운 친구라도 만난 듯 세 사람의 표정이 무척 밝습니다. 신나 죽겠는 일이라도 있는 것처럼 포즈를 취하고 있는 고아핑의 양옆에 활짝 웃고 있는 여기 두 사람, 무려 필리핀 내무부 장관과 경찰청장입니다. 내무부 장관, 경찰청장이라는 정부의 최고급 치안 라인이 직접 공항에 나가 이런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 사진들이 공개되자 VIP 영접이냐? 범죄자가 왜 수갑을 차지 않았느냐? 도망간 범죄자를 잡아오는 건데 무슨 개선장구처럼 대우하냐 등 필리핀 국민의 엄청난 비난을 받습니다. 필리핀으로 돌아온 고아핑은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보지만 여론은 냉담했습니다. 인생 자체가 거짓인 그녀의 말에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고아핑은 온라인 사기, 돈 세탁, 인신매매 등의 혐의로 기소됩니다. 검찰의 고소장에 따르면 그녀는 바오프 단지에서 벌어진 각종 범죄 활동의 총설계자로 규정돼 있습니다. 경찰은 고아피 사건과 관련해 약 700명의 가담자를 체포했으며 그중 중국인은 288명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바오프 단지에 갇혀 온갖 온라인 범죄에 동원된 인원들이었죠. 이 거대 범죄 조직이 얼마나 많은 불법 자금을 축적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피해자를 낳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인 통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2025년 6월 27일 마닐라 지방법원은 고아핑의 신분 세탁을 최종 확인, 중국 국적인 고아핑은 필리핀 시장이 될 수 없다며 시장 당선 자체를 무효화합니다. 고아핑은 양지와 음지를 오가며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녀 명의의 땅만 무려 24,000평에 달하고 계좌에만 하나 수백억 원이 예치돼 있으며 필리핀 전역의 12개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그녀와 관련된 수십 개의 은행 계좌와 부동산, 슈퍼카, 헬리콥터 등을 모두 몰수하거나 동결합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필리핀에서 해외 이용자를 상대로 한 온라인 도박 사업을 전면 금지하죠. 고아핀 사건은 필리핀 정부가 포거 사업 전면 금지를 결정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2025년 11월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립니다. 고아핑은 재판 내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하죠. 법원은 인신매매, 자금 세탁 위증, 신분 도용 등 그녀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합니다. 재판부는 시장직을 범죄 조직의 방패로 활용한 고아핑에게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진짜 그녀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중국 스파이가 맞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I got the cash in the bag. 你大事儿搞砸是吧你？我明天去你家打死你去！小人，你不得好死！你说你被我害死，你死，你哪活的？ 2017년 9월 IT 천재로 불리던 한 젊은 사업가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중국인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전처에 대한 원망 가득한 유서가 발견되면서 그의 지옥 같았던 결혼 생활이 하나둘 밝혀지는데요. 결혼한 지 채 6개월도 되지 않아 남편은 1300위안을 탕진하고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에게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2017년으로 가보겠습니다. 2017년 세기가연이라는 결혼정보 사이트에 한 여성이 등장합니다. 이름 자이신신. 1986년 1월 산둥성 태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자이신신의 아버지는 산둥과학기술대학 교수였으며 어머니는 학교 재무팀에서 일했습니다. 부연 집의 외동딸로 태어난 자이신신은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부족함 없이 자랐죠. 170cm의 큰 키에 청순하고 여성스러운 외모, 그녀를 보면 남자들은 모두 첫눈에 반했습니다. 자이신 씨는 외모만 뛰어났던 것이 아니라 공부도 잘했습니다. 자이신 씨의 동창들은 그녀를 조용하고 예의 바르며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한 모범생으로 기억하고 있죠. 2005년 자이신 씨는 산둥과학기술대학 토목건축공학과에 들어갑니다. 그녀는 대학 시절 예쁜 외모로 주목받으며 캠퍼스 여신으로 불렸습니다. 2009년 9월 자이신 씨는 북경교통대학 토목공학과 석사 과정에 들어갑니다. 이때부터 자이신 씨의 북경 생활이 시작되죠. 자이신 씨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녀가 부잣집 딸답지 않게 검소한 차림으로 다녔으며 겸손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북경 생활이 시작하면서 화려한 도시 생활에 눈을 뜨게 되고 예쁘장한 외모로 고급 행사 모델을 하고 본격적으로 고급 사교 모임에 발을 들이면서 자이신 씨는 상류층 생활에 동경하게 됩니다. 2012년 대학원을 졸업한 자이신 씨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합니다. 하지만 공무원으로 만족할 수 없었던 그녀는 상류층 남자를 만나기 위해 결혼정보 회사의 문을 두드립니다. 수헝마오. 1980년 푸젠의 한 가난한 농촌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수홍마오는 어릴 때부터 공부에 천부적인 재능을 보였습니다. 부모와 누나, 형들은 막내 수헝마오가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게 뒷바라지했죠. 그는 북경 우전대학을 장학생으로 입학해 재학기간 내내 장학금을 한 번도 놓치지 않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수엉마오는 바이두 엔지니어로 일하죠. 2012년 수엉마오는 북경에 자신의 회사 베이징 트레일링 테크놀로지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무료 인터넷 전화 앱 위폰을 개발해 출시하죠. 위폰은 사용자가 무료로 전화와 문자가 가능하고 저렴한 요금으로 일반 전화와 휴대전화로 통화할 수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과 높은 품질의 무기로 빠르게 성장해 위폰 앱 사용자 수는 어느덧 2천만 명을 돌파하죠. 수억마오는 북경에 집을 사고 부모님께 매년 20만 위안 상당의 용돈을 주며 자기가 성공할 수 있게 지금까지 도와준 형제 자매를 위해 조카들 학비를 책임질 만큼 큰 돈을 벌게 됩니다. 한마디로 개천에서 용난 셈이었죠. 수홍마오는 165cm의 작은 키에 얼굴도 그다지 잘생긴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랫동안 여자친구가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수억마오는 전도 유망한 스타트업의 대표이면서 엄청난 자산가였죠. 여기저기서 맞선 자리가 들어왔지만 그는 아직 마음에 드는 여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수억마오는 순하면서 효심이 깊은 여성을 원했습니다. 거기다 내심 얼굴도 예뻤으면 했죠. 그러나 그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바로 호적이었습니다. 수홍마오는 꼭 북경 호적을 가진 여성을 만나고 싶었죠. 중국에서 북경 호적은 최상위 등급의 신분으로 일종의 특권으로 통합니다. 북경 호적을 가진 자는 부동산, 교육, 의료 및 복지, 취업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혜택을 받고 이득을 봅니다. 농촌 출신의 수억마오는 엄청난 성공을 거뒀음에도 북경 호적이 없다는 것에 자신의 성공이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고 북경 호적을 가진 여성을 만나 꼭 진정한 성공을 이루고 싶었죠. 수억마오는 자신이 원하는 여성을 찾기 위해 가입비만 수만에서 수십만 위안에 달하는 결혼정보회사 세기가연의 VIP 매칭 서비스에 가입합니다. 2017년 3월 수헝마오는 세기가연을 통해 해외 유학 경험이 있는 고학력 고소득의 명문가 출신의 북경 호적을 가진 여성 자이신신을 소개받고 만남을 갖게 됩니다. 첫 만남이라 무척 어색했지만 헤어질 때 두 사람은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죠. 다음날 뜻밖에도 자이신신이 먼저 연락합니다. 두 사람은 함께 영화를 보고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죠. 자이신 씨는 대학교 때 딱 한 번 남자친구를 사귀어 봤고 이후엔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수홍마오는 자이신 씨니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얼굴만 보고 있어도 너무 좋아 입가에 미소가 떠나질 않았죠. 수홍마오는 자이신 씨니 좀 사는 집 딸이라는 걸 알고 자신의 주식과 펀드 계좌 등을 보여주며 자기도 그에 꿀리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죠. 2017년 4월 1일 수홍마오는 자이신 씨에게 사귀자는 문자를 받습니다. 자이신 씨의 적극적인 구애에 처음엔 좀 당황했지만 어떻게 그녀에게 고백할지 고민하고 있던 수홍마오는 덥석 그녀의 고백을 받아들이죠. 두 사람은 정식으로 연인이 됩니다. 2주 후 수홍마오는 97만 위안 상당의 테슬라 차를 연인 자이신 씨에게 선물합니다. 자동차 말고도 고가의 명품백, 액세서리, 다이아몬드 반지, 귀걸이 등 수억 원에 달하는 선물을 주죠.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둘은 곧 결혼을 약속합니다. 2017년 4월 30일 수홍마오는 자이신신과 함께 고향 푸젠으로 가 부모님께 인사드립니다. 수홍마오의 부모도 자이신신을 마음에 들어하죠. 두 사람은 푸젠을 떠나 하이난으로 여행을 갑니다. 자이신신은 전에 하이난에서 일한 적이 있어 하이난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하죠. 여행 온 다음 날 자이신신은 수홍마오에게 별장을 하나 사달라고 조릅니다. 두 사람이 만난 지 이제 막 40일이 지났을 무렵이었죠. 그런데 별장을 사달라니 수홍마오는 이제 곧 아내가 될 사람인데 자이신신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320만 위안을 주고 자이신신 명의로 하이난의 별장을 구매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수홍마오는 친구들에게 자이신신을 소개하고 회사에도 데려가 직원들에게 약혼녀를 소개하고 회사도 구경시켜 줍니다. 그런데 자이신 씨는 아직 누구에게도 수홍마오를 인사시켜 준 적이 없습니다. 수홍마오는 결혼을 너무 서두르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됐죠. 그러나 그것도 잠시 수홍마오는 계획대로 자이신 씨와의 결혼을 준비합니다. 2017년 5월 말 내일은 혼인신고를 하러 동사무소에 가기로 한 날입니다. 그런데 자이신 씨는 어두운 얼굴로 할 말이 있다고 하죠. 사실 나 결혼한 적이 있어. 근데 진짜로 한 결혼이 아니라 친구가 북경에 집 사는 걸 돕기 위해서 해준 위장 결혼이야. 며칠 있다가 바로 이혼했는데 아직 이혼증을 발급받지 못해서 지금 혼인신고를 할 수가 없어. 우리 잠시 혼인신고를 미뤄야 할 것 같아. 이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일까요? 중국에서는 이혼이 법적으로 완전히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혼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혼증을 발급받지 않으면 이혼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이는 즉 여전히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했죠. 그러니 당연히 수홍마오와 혼인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러 가기로 한 바로 전날 이같이 엄청난 일을 고백하다니 수홍마오는 무척 황당했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고 전남편에게 전화해 이혼증을 발급받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이신 씨는 그와 심하게 다투고 헤어져 갑자기 이런 일로 연락하기가 곤란하다고 하죠. 수홍마오는 기가 차 말이 안 나왔습니다. 수홍마오가 어쩌자는 거냐며 자이신 씨를 다그치자 자이신 씨는 자기를 믿지 못하는 거냐며 되레 화를 내죠. 지금까지 자신을 속인 것도 모자라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자이신 씨를 보며 수홍마오는 자이신 씨에게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이야기합니다. 수홍마오의 말에 자이신 씨는 불쾌하다는 듯 옷과 가방을 챙겨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수홍마오는 그날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뒤척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여자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죠. 적지 않은 나이라 결혼을 서둘러야 했고 무엇보다 자신이 자이신 씨에게 깊이 빠져 있었죠. 다음날 아침 수홍마오는 자이신 씨에게 연락해 사과하죠. 두 사람은 이혼증을 발급받은 다음 혼인신고를 하기로 합니다. 수홍마오는 자이신 씨를 사랑했지만 그녀에 대한 불신이 다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이신 씨에게 이혼 조정서를 보여달라고 부탁하죠. 그러자 자이신 씨의 대답이 과관입니다. 그건 내 프라이버시가 걸린 일이고 상처라고. 정말 보고 싶다면 위로금으로 88만 위안을 줘. 수홍마오는 3번에 걸쳐 88만 위안을 송금하죠. 6월 2일 자이신 씨는 법원에서 이혼 조정서를 받아옵니다. 2장짜리 문서였죠. 2011년 1월 17일 자이신 씨는 류레이라는 남성과 결혼해 약 3달 뒤인 2011년 4월 1일에 이혼했습니다. 전 남편은 자이신 씨에게 위자료로
20만 위안을 줬죠. 이혼 조정서를 본 수홍마오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수홍마오는 자이신신에게 다시 좀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이야기합니다. 화가 난 자이신신은 수홍마오의 눈과 머리를 때리고 욕을 한바탕 퍼붓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헤어지죠. 집으로 돌아온 수홍마오는 이내 자신이 한 말과 행동을 후회합니다. 그는 자이신신을 그리워하며 장문의 메시지로 사과하지만 그녀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수홍마오는 자이신신의 집에 찾아가지만 자이신신은 문을 열어주지 않죠. 수홍마오는 마음을 다해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결혼하자는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잠시 후 자이신신에게서 답장이 옵니다. 그럼 내가 당신을 받아줄 때까지 매일 5만 위안을 보내요. 수홍마오는 이틀 동안 자이신신이 말한 대로 매일 돈을 보냅니다. 그리고 자이신신이 호적 등본을 이혼 상태로 바꾼 것에 대한 보상금으로 따로 35만 8천 위안을 더 주죠. 그제야 자이신신은 수홍마오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결혼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자이신신이 내일 당장 혼인신고를 하자고 하는데 수홍마오가 이틀 뒤에 하자며 날짜를 미루죠. 며칠 전 자이신신에게 맞아 눈이 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자이신신은 버럭 화를 내며 또 자기를 무시하고 있다고 그 죄로 얼마를 줄 건지 묻습니다. 이에 수홍마오는 30만 위안을 이체하죠. 이때가 두 사람이 만난 지 겨우 70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6월 7일 수홍마오와 자이신신은 우여곡절 끝에 혼인신고를 합니다. 수홍마오는 예쁜 아내를 맞아 행복한 미래를 꿈꾸죠. 그러나 이건 진정한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결혼식 준비에 들어가고 결혼 준비로 정신없는 가운데 수홍마오가 세기가형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한 여성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결혼정보회사에 결혼했다고 아직 알리지 않아 생긴 일이었죠. 이 일을 알고 자이신씨는 폭발합니다. 자이신씨는 혼인신고한 지 열흘 만에 이혼을 통보하고 부모님 집으로 가버립니다. 수홍마오가 아무리 잘못했다고 사과해도 자이신씨는 수홍마오를 용서하지 않았죠. 6월 18일 수홍마오는 자기에게는 자이신신밖에 없다며 5만 위안을 보내줘. 그리고 다음날 20만 위안을 더 보냅니다. 아, 왜 무슨 일만 있으면 돈을 보내고 돈으로 마음을 확인받으려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드디어 자이신신에게 답장이 옵니다. 내일 100만 위안 더 보내. 다음날 수홍마오는 자이신신이 시키는 대로 100만 위안을 더 보내고 각서를 씁니다. 내가 이혼을 원할 경우 500만 위안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대출을 다 상환한 뒤 자이신신에게 명의를 넘긴다. 또 아이를 낳을 경우 방 3개가 있는 큰 집을 자이신신의 명의로 산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은 자이신신은 다시 수홍마오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의 갈등은 더 악화될 뿐이었죠. 자이신신은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아도 헤어지자고 협박했고 그때마다 수홍마오는 자이신신이 요구하는 돈을 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듣기만 해도 숨이 막히고 머리가 아프네요. 자이신신은 온갖 트집을 잡으며 돈을 요구했고 수홍마오는 거의 매일 돈을 상납하다시피 했습니다. 자이신신의 요구는 날이 갈수록 그 정도가 점점 더 심해졌는데요. 지금 집은 너무 좁아 숨이 막혀.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가고 매일 5만 위안씩 생활비를 줘. 그리고 이제부터 모든 돈 관리는 내가 할게. 참다 못한 수홍마오가 사람이 왜 그렇게 돈을 밝히냐며 따지자 자이신신이 어이없다는 듯 말합니다. 우리 집이 너희 집보다 더 잘 사는 거 알지? 내 조건이면 자기랑 결혼해달라고 남자들이 돈을 싸들고 와서 줄 서. 그런데 너 같은 사람이랑 결혼한 내가 돈을 밝힌다고? 너 나한테 그런 푼돈 주면서 생색내는 거니? 지금? 수홍마오는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자이신신이 자기를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자기 돈을 보고 결혼한 것을요. 자신의 선택이 틀렸음을 깨달은 수홍마오는 고민 끝에 자이신신에게 이혼을 이야기하죠. 그러자 마치 이 순간에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자이신신은 각서대로 위자료와 집을 내놓으라며 뻔뻔하게 나옵니다. 수홍마오는 처음으로 용기 내 그녀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이 이혼의 책임은 당신이 더 커요.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준 돈만 해도 500만 위안은 훨씬 넘을 거예요. 줄 만큼 줬다고 생각해요. 그 각서, 법적 효력 없어요. 난 너무 지쳤어. 그만해요. 자이신씨는 위자료와 집을 꼭 받아내고야 말 거라며 으름장을 놓고 부모님의 집으로 가버립니다. 2017년 7월 7일 자이신신과 그녀의 어머니,
즉 장모가 수홍마을에 찾아옵니다. 두 모녀는 수홍마을을 보자마자 무력을 행사하죠. 자이신 씨는 분이 풀리지 않은 듯 씩씩거리며 말합니다. 5천만 위안이나 내놔. 안 그러면 너희 회사 비리 싹 다 고발해버릴 거니까. 우리 외삼촌이 공항국 간부인 거 알지? 너랑 회사 끝내는 건 일도 아니야. 수홍마오가 개발한 인터넷 전화의 위폰의 이용자들은 대부분 외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이죠. 이들은 중국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연락하기 위해 외국에서 해당 서비스를 결제하고 이용하는데 수홍마오는 중국 당국에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세금을 탈루했습니다. 게다가 인터넷 전화 서비스는 중국 당국에 반드시 허가받아야 하는 규제 사업인데 위폰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죠.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자이신 씨니 공안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한 겁니다. 수홍마오는 회사 문을 닫게 되고 혹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건 아닌지 두려웠습니다. 수홍마오는 일생일대 최대의 위기를 맞습니다. 3일 뒤 수홍마오의 전화기가 울립니다. 수화기 너머로 낯선 남성의 목소리가 들리죠. 인생 여기서 끝내고 싶은 게 아니라면 조카 말을 듣는 게 좋을 거야. 자이신 씨는 외삼촌 류커젠 같았습니다. 수홍마오는 자이신 씨를 믿고 자기의 모든 걸 털어놓았던 지난날이 후회됐습니다. 어찌됐든 일은 벌어졌고 대표로서 어떻게든 회사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그는 자이신 씨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합니다. 2017년 7월 16일 두 사람이 호텔 로비에서 만납니다. 두 사람은 자이신 씨의 입을 다무는 대가로 수홍마오가 2번에 걸쳐 1,000만 위안을 주고 북경에 있는 집 명의를 자이신 씨에게 넘기기로 합의합니다. 7월 18일 두 사람은 결혼한 지 41일 만에 이혼합니다. 수홍마오는 약속대로 집 명의를 변경하고 먼저 660만 위안을 그 자리에서 송금해 줍니다. 나머지 340만 위안은 어떻게든 구해볼게. 난 내 전부, 전 재산을 당신한테 줬어. 약속대로 제발 회사만큼은 건들지 말아줘. 수홍마오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하고 자이신 씨와 이혼했음을 알립니다. 그의 부모는 사기 결혼으로 자이신 씨의 경찰에 신고하자고 하지만 수홍마오는 자이신 씨의 외삼촌 류커젠이 무서워 그러지 못하죠. 자이신 씨는 매일같이 전화에 당장 나머지 돈도 내놓으라고 재촉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 비리를 다 폭로해버릴 거라고 얼음장 놓죠. 자이신 씨의 계속된 협박에 수홍마오는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2017년 9월 6일 새벽 자이신 씨는 약속과 달리 한 게시판에 수홍마오가 사기꾼이며 불법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수천만 위안의 탈세를 저질렀다는 글을 올립니다. 이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홍마오는 집 옥상으로 올라가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때 위폰의 홈페이지에 공지가 하나 올라오죠. 회사 대표가 악처의 핍박에 못 이겨 죽었다. 더 이상 위폰을 운영할 수 없게 됐다. 바로 수홍마오가 직접 올린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을 유서에 자세하게 남겨둡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중국인들은 돈밖에 모르는 여자 때문에 아까운 인재가 세상을 떠났다며 자이신 씨의 SNS를 찾아가 욕하고 비난을 퍼부었죠. 수홍마오의 부모가 자이신 씨에게 연락하지만 그녀는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2018년 4월 수홍마오의 부모는 아들의 빼앗긴 재산을 돌려받기 위해 자이신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때 자이신 씨는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죠. 수홍마오는 자주 제게 손을 댔고 그럴 때마다 미안하다고 사과의 의미로 돈을 준 거예요. 그가 죽은 건 회사 재정난 때문일 수도 있어요. 요즘 회사가 어렵다고 했거든요. 사고 직후 수홍마오의 가족은 수홍마오의 휴대전화와 SNS 메시지의 데이터 보전 요청을 하고 데이터를 복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찾은 두 사람의 대화 내용과 다수의 송금 기록 등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죠. 자이신 씨 역시 수홍마오가 자신에게 보낸 메시지 등을 반박 증거로 내놓습니다. 이후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자이신 씨는 수홍마오를 만나기 전에 한 번의 결혼과 이혼이 아니라 2번의 결혼과 이혼을 했습니다. 처음은 수홍마오가 이혼 조정서로 확인한 자이신 씨이 대학원을 다니던 2011년에 류레이라는 남성과 한 결혼이었죠. 동창들 말에 따르면 류레이는 같은 과 학생들 중에 가장 부유했다고 합니다. 정확한 이혼 사유와 왜 위자료를 지급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혼은 리텐진이라는 남성과 한 결혼이었으며
이후 자이신신이 북경 호적을 갖게 된 것으로 보아 북경 호적을 갖기 위해 한 결혼이 아닌지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이 결혼 역시 얼마 못 가 끝나고 말죠. 2023년 3월 31일 북경 조양구 인민법원은 자이신신이 끊임없이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했다는 유족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자이신신은 현금 1천만 위안과 자동차를 반환하고 자이신신의 명의로 된 하이난과 북경에 있는 부동산 등기를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23년 5월 12일 자이신신은 수홍마오의 부모에게 660만 위안을 반환합니다. 수홍마오의 유족은 자이신신을 공갈 협박으로 형사 고소합니다. 2023년 6월 경찰은 공갈 협박 등의 혐의로 자이신신을 체포합니다. 수홍마오의 부모는 사기 결혼으로 아들의 재산을 강탈하고 죽음으로 내몬 자이신신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호소합니다. 2025년 9월 19일 북경 하이덴구 인민법원은 자이신신에게 유기징역 12년형을 선고하고 벌금 10만 위안과 유족이 주장한 장례비 교통비 등 경제 손실에 대해 7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합니다. 그리고 민사법원이 반환하라고 판결한 금액 중 아직 반환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도 서둘러 지급하라고 명령하죠. 수홍마오의 유서에 결혼정보회사에서 소개받은 여성이었다는 문구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결혼정보회사 세기가연은 거센 비난을 받습니다. 이유는 세기가연은 2017년 당시 수백억 매출을 자랑하는 중국 최대 규모의 결혼정보회사였죠. 고액의 가입비를 받는 VIP 회원 전용 서비스를 운영하면서도 그들은 가장 기본적인 신원 확인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이신 씨는 당시 자신을 고학력, 고소득의 해외 유학 경험이 있고 북경 출신의 명문가 집안의 딸이며 미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2번의 결혼과 이혼 경력이 있으며 해외 유학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었죠. 그냥 자이신 씨는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며 적은 프로필을 확인도 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수홍마오의 자이신 씨를 매칭시킨 거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사건이 터지자 자기들은 그저 사람을 소개해주는 일을 할 뿐 이후 일은 두 사람 몫이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해 중국인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